발제 한 명에 토론자가 8분입니다. 조금 많더라도 굉장히 소중한 분들을 어렵게 모셨고, 또 이 자리에는 객석에 권영길, 최정세, 담병호 지도위원도 이렇게 와 계십니다. 정윤광 선배,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하셨죠. 쭉 굉장히 진경호 동지도 와 있고 쭉 민주노총 관련한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오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4.15 총선 평가와 노동 정치의 과제, 이렇게 이제 달았습니다. 사회를 보게 된 저는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출신이고, 현재는 평화철도 집행위원장 그리고 소통과 혁신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분은 김장민 정책박사인데요.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과의 관계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치경제학연구소 포닉스 소장 김장민 박사 오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로는 우리 박석훈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님 모셨습니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박용석 동지 모셨습니다. 사무노련 출신이고 현재 노회찬 재단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 김영탁 동지도 오셨습니다. 4.27 시대 연구원 부원장 손정목 동지도 오셨습니다. 일찍부터 민주노총에서 이 정치 사업을 오래 하신 분인데 지금 공공운수노조 정치위원장 맡고 계신 이건원 동지 오셨습니다. 이번 4.15 때 창원에서 출마하신 분인데요. 전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이고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 서경철 동지 어렵게 오셨습니다. 우리 이가병 위원장 시대 때 이제 민주노동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런 만큼 굉장히 오래 노동정치에 대해서 관심과 이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주노총 전 위원장 이가병 동지 오셨습니다. 민주노총 사무부총장을 지냈고 현재 변혁당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성철 동지 오셨습니다. 오늘 이 집담의 주최는 연구소 4단체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소통과 혁신연구소, 4.27 시대 연구원, 정치경제학연구소 포닉스, 그리고 협찬은 매일노동뉴스, 레디앙, 민플러스, 이 3개 언론단체가 협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진행 요령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바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15분 이내에 해주시고, 그리고 연이어서 토론자 한 분당 5분씩 이렇게 토론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객석에 오신 분들의 질의 또는 주장, 의견을 3분씩 이렇게 듣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발제 토론자가 응답하고 또 남은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될 거로 보여집니다. 발제 준비됐습니까? 예, 김장민 박사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제는 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앞에 통계인데요. 통계는 생략하고요. 자, 첫 번째 1번이 이제 여당은 의석수에서 압승했으나 적폐 세력을 퇴출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 구도는 탄핵 구도의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시작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조국 사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보수가 통합하면서 중간 평가적인 측면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비례 위성 정당 문제가 있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코로나 전국의 순서로 이렇게 선거 구도가 바뀌었습니다. 결론은 적폐 세력은 그 영남을 기반으로 해서 수구 보수 야당으로서의 위상을 굳혔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촛불항쟁이 절반의 승리만 했으며 아직도 수구보수의 퇴출이라는 개혁과제와 노동자 민중의 주도권을 구해낸다는 진보적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정부 여당의 승리는 비전과 정책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건 코로나 방역 행정권과 그 다음에 위성정당의 이 편법에 근거한 겁니다. 그 또한 민주당은
안철수, 손학규, 정동원 같은 과거의 어떤 자기네 우군들 이러한 정계 개편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수구보수와 달리. 그리고 울산과 창원 그리고 비례정당 문제에서 철저하게 진보를 배제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유일하게 시민사회 진영이 민주당과 등을 돌린 선거였습니다. 양정철로 상징되는 친노 친문이 권력을 폐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대선 주자층이 얇아졌고 향후에 보수의 공격이 취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시겠지만 정당 득표율은 그 민주당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통합당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였으면은 간발의 차이로 이긴 거고 그 다음에 독일식 정당 명부제에 따르면 사실은 무승부입니다. 근데 이 표가 수구보수는 영남에 모여 있었고 민주당은 수도권과 이 경기도에 이렇게 그 폭넓게 있었기 때문에 의석수에서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정의당은 2강 1중에 3자 구도를 만들 수 없다. 10%의 진보정당의 종자를 확보함으로써 진보정당의 대표성을 인정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의당은 진보와 자유의 사이에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토대가 취약합니다. 심상정 이외에는 소선거구 양당제를 돌파할 차세대가 없습니다. 그 이후의 세대가. 울산과 창원에서도 진보정당의 단결이 없다면 분열된 상태에서 정의당은 당선자를 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례정당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자 구도를 만들 수 없다. 세 번째, 민중당은 대중적 진보정당 구현에 실패했습니다. 자, 오늘의 민중당의 행태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민중의 바다에 푹 빠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민중의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어항에다가 집어넣고 이 어항이 언젠가는 연못이 되고 저수지가 돼서 그래서 바다로 확장되겠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러한 민중의 바다라는 대중 조직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것 또한 엄청난 인적 물적 자원을 투하하고도 1%의 득표를 하였다는 것은 대중정당으로서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을 고집하는 것은 자민통의 노선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또한 냉전구대 이남 사회에서 자민통 1세계 정당은 제조정당으로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 네 번째는 조합원이 왜 노동당에 투표해야 될 이유인가 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다수는 사실은 급진적인 자유주의자들이고 사회민주주의자들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바로 이들과 끊임없이 한편으로는 투쟁하고 한편으로는 협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다수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그 혁명으로 이끌어갔던 걸 포기하고 사회주의자들끼리 모여서 대중으로부터 어필하지 못하는 형태, 그러한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사회주의자들 뿔뿔이 따로따로 흩어져서 조직 확대의 경쟁만 하는 것. 저는 이거를 사회주의 자영업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회주의 자영업자는 폐쇄적인 조직 확대를 목표를 하다가 대중과 괴리되고 외사되고 있습니다. 대중 조직의 단결보다는 자기 조직을 우선시한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사회주의 세력은 대중적 진보정당의 주도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다수자의 혁명을 이끌어야 됩니다. 이것이 변혁입니다. 이것이 마르크스든 레닌든 모든 사회에서 이 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사회주의자들은 이렇게 해왔습니다. 다수자의 혁명을 이끌어가는 거죠. 반대로 사회주의 세력이 제도개혁을 통해서 다당제를 확보한 후 독립된 제도정당으로 독립하는 거. 이거는 유럽식입니다. 이건 개량형입니다. 왜? 사회주의자들이 다수자와 함께 다수자의 혁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사민주의자를 비판하고 자유주의자를 비판하면서 자기의 독자성만 갖고 자기의 조직만 확대하는 거. 즉 다수자 혁명의 주도권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는 거. 이거는 유럽형입니다. 개량형입니다. 그거는 결국은 사회주의자들이 사민주의 국민국가 체제를 용인하는 결과가 됩니다. 노동당의 경우에는 득표율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회주의에 대한 어떤 비전과 정망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등높이 휘날리는 사회주의 깃발을 붙들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는 고집불통의 모습으로 노동자들에게 말합니다. 사회주의니까 우리를 지지해라고. 그런데 설득력이 없습니다. 대중들에게. 또한 그 소위 좌파 사회주의 세력은 민주노동당, 정의당, 민주노총을 20년 동안 지금까지 끊임없이
비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총연맹은 원래 개량주의고 노동조합 간부들은 관료화가 됩니다. 이거는 레닌이나 트로츠키나 주체사회주의자들이나 전부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노동자연대 입장문에도 아직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총연맹을 비판 견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투정과 때를 쓰는 게 아니라 정치적 지도의 관점에서 그들을 질책하고 격려합니다. 이게 진정한 사회주의의 모습이지 뭐 잘못했다 못했다 왜 총연맹의 사회주의적 요구나 정책을 안 받아주냐 그거는 진정한 사회주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사회주의 텍스트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 민중에 대한 지지는 그 좌파의 고결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을 지켰으니까 우리를 지지해달라? 그런 보상이 아니라는 거죠. 원칙을 지켰다는 것이. 민중에게 비전을 보이고 실력을 증명해야 됩니다. 사회주의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독자 노선이 역부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립주의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번역당의 사회주의 대중화 노선은 아주 고무적입니다. 노동당 이외의 다른 사회주의 세력도 사회주의 대중화 노선에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야 되고 노동당은 0.1%의 행여 그러한 기득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국회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투표 방침은 집중돼야 한다.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서는 0.1%의 노동당이나 1%의 민중당이나 같이 할 수 있지만 투표라는 것은 민중들의 당면한 요구를 제도화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강력한 원내정당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집중 투표를 해야 됩니다. 투표에서 0.1%, 1%의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것, 그러한 투표 방침은 앞으로는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를 넘어가겠습니다. 위성정당의 참가는 의석수 문제가 아니라 지지 세력의 이탈의 문제다. 민주노총이 만약에 위성정당에 찬성했다면 한국노총처럼 민주당에 포섭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보정당이 역시 위성정당에 참여한다면 총선 이후에 민주당과 정치적 협보를 같이 해야 되는데 총연맹이라는 건 항상 정부 여당과 협상도 해야지만 투쟁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투쟁의 측면에서 같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정부 여당에 포섭될 수가 없는 거죠. 총연맹이. 중요한 거는 녹색당이라든가 민중당이라든가 이와 같은 위성정당 참가 소동으로 인해서 민주노총은 배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치 세력화 문제를 진보정당에게 의존할 수 없고 자기 역량과 전략을 축적해서 관철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각성하게 되는 결과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공동행동가의 공조는 약화되고 시민진정과의 공조는 확대되었다 이겁니다. 공동행동의 구성단체 일부는 민중당을 배타적 지지를 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 또 한편 다른 일부는 중도 보수 세력의 선거연합 추진하는 데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패는 했지만 정치방침이 민주노총과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민중 공동행동에 아시겠지만 노동당이라든가 정의당은 잘 소극적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그 문제가 왜 생기냐? 물론 그러한 정당들의 어떤 뭐 개량주의적인 것 아니면 어떤 특징이 있겠지만 사실은 민중 공동행동의 전선이 지금까지 왜소화되고 축소화되고 편협화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정당과 정치 세력을 품에 안으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특정 정파, 특정 정당에 많이 집약되는 결과다. 과거의 민중연대, 진보연대 이거하고 비교해 주시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저는 이제 그러한 전선의 한 구성원이 아니라 오히려 전선의 주도 세력으로서 작동해야 되고 민주노총이 이 전선의 재편에 진보진영과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진보정당이 가운데 있고 대중조직과 전선체를 포괄해 했지만 지금은 진보정당이 그러한 진보정당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노총이 좌측의 진보정당과 민중진영을 우측에 시민사회 진영을 배치하는 그러한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어떤 방식이든 하나의 강력한 진보정당을 건설해야 된다는 거고요. 정치의 분열은 현장의 분열을 낳고 이거는 민주노총의 조직적 위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근데 같이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분당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분당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다시 그 통합진보당으로 다시 만나고 또 나아가서 그 진보신당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노동당으로 분화되는 과정을 본다면은
오히려 2008년 분당 이후에 민주노동당이 더 자민통화되고 더 그런 게 강했는데 2011년에 탈당했던, 여기 나오 계시지만 그런 종북을 얘기했던 그런 분들이 오히려 합칩니다. 사실은 그 노선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노선을 뛰어넘는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 뭐냐? 바로 패권이라는 거죠. 패권. 그래서 사실은 그 패권이 분열의 핵심적인 요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나쁘게 말하면, 거칠게 말하면 의석 확대지만 의회주의 몰입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당 건설에 관해서는 그 대중투쟁과 의회투쟁의 결합이라는 것, 즉 정당 노선에 동의하는 것, 이러한 분들이 같이 진보정당의 논의에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당 노선에 동의하나? 노동전선, 사회진보였는데 우리는 정당 노선에 동의하나? 그런 분들은 민주노총이 예를 들어서 정당 건설을 할 때 거기에 그 테이블에 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민주노총이 할 때 정당 건설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테이블에 앉혀놓고 얘기하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24쪽을 24쪽하고 25쪽을 보십시오. 오늘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 정당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정당이 별도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회주의 정당, 연합정당이 하나의 세력으로 뭉쳐가지고 오히려 이 삼인주의라든가 진보적 자유주의, 급진적 자유주의자들 이런 것들을 견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24쪽의 그림이 그겁니다. 가장 위에 어떤 사회주의적인 원칙, 그 단결된 힘, 이 힘을 통해서 대중적 진보정당, 뭐 우리가 이제 동맹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대중전선, 그 다음에 대중조직, 이런 형태로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고, 민주노동당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사회주의자부터 이렇게 다양하게 같이 있었다는 면에서 그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쪽에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제사회주의 세력이 뭉쳐야 된다. 만약에 못 뭉치면 차라리 노동당에 개별 입당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중당도 재편을 해야 되고요. 가능하면 노농빈이 정치의 방침을 같이 해야 됩니다. 저는 농민의 정치 방침, 지금 정치 방침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조직은 그야말로 대중적인 진보정당이라면 그 정당을 배타적 지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정당, 예를 들어서 1%의 민중당을 배타적 지지한다는 것은 대중조직으로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민, 노동자, 빈민 전부 다 대중적 진보정당을 건설하겠다는 그러한 정치 방침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민중당과 같이 하면 좋고, 같이 못한다면 하겠는 사람이라도 해서 과도적인 민주노총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와 정의당 이렇게 3주체가 25쪽에 나오는 것처럼 대중적 진보정당을 만들고 그 안에 범사회주의 연합조직이 있어서 사회주의자들이 이니셔티브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그림이고, 정 안 된다면 선거연합용 비례정당을 할 수 있겠지만 정의당이 10% 되는데 1%의 민중당하고 선거연합당을 하겠습니까? 안 해요. 당연히 안 하죠. 노동당은 물론 독자 노선이니까. 그거를 하려면은 결국은 민주노총이라는 역할,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과제에서 네 번째, 그 총투표로 대선 후보를 단일화하자는 거, 이거는 이제 다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통합 집행부를 구성해야 되는데 총선 평가에 따라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전국회의 민중당 지지했고 1% 나왔는데 노동당, 번역당 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평가에 따라서 차기 집행부를 저는 이합집산, 합종연행 하지 말고 통합 집행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통합 문제는 너무 성급하게 대대안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충분히 토론해서 대중조직의 힘으로 갈 때까지 하고, 현실적인 건 대선 후보를 단일화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발제자가 다소 신랄하게 그런데 기탄 없이 이렇게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이성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정보다는. 자, 요약하지를 않겠습니다. 연이어서 우리